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저희 큰아이도 내일 중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여러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지금까지 잘 커준 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도 수험생 학부모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살짝 부담감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분들, 코로나19로 몇 해째 가족들이 함께 졸업식에 북적북적 참석을 할 순 없지만 따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어쨌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들 졸업식을 생각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명사들의 졸업사라는 도서가 있는데요. 이 책의 졸업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에서 마이클 블룸버그까지 유명인사 15명이 그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졸업식에서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졸업사로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책인데요. 뒷부분에는 영어 원문도 함께 실려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문예 춘추사이고요. 안지은 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단순히 대학 졸업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이들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큰 울림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명사의 졸업사를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정말 유명한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사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췌장암 수술 후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서 56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위대한데요. 2011년 10월 5일 그의 타계 후에 애플은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스티브의 명석함과 열정, 에너지는 우리 세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끝없는 혁신의 근원이었다. 세계는 스티브 덕분에 진보했다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졸업사를 동영상으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시간 차분하게 낭독을 통해서 이분의 메시지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15분의 명연설로 남아있는 스티브 잡스의 졸업사를 들으러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먼저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곳을 졸업하며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3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딱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을 잇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 후 18개월 정도는 비정규 청강생 신분으로 머물다가 그것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모는 대학원생 신분의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생모는 제 미래를 염려해서 대학 정도는 졸업한 부부에게 입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는 마음을 바꿔 자신들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지금 저희 부모님들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입양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흔쾌히 물론이죠 라고 대답해 주었고요. 그런데 양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양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생모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양 부모님들이 저를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화가 풀렸지요. 이것이 제 삶의 시작입니다. 17년 후 저는 정말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멍청하게도 스탠퍼드의 학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대학을 선택했고 평범한 노동자였던 양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제 대학 등록금에 써야 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저는 대학 공부에 그만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대학 교육이 그것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학비로 써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다소 두렵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순간 저는 흥미없던 필수 과목들을 듣는 것은 그만두고 제 관심을 끄는 다른 과목들을 청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한 병당 5센트씩 하는 콜라병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저녁 7마일을 걸어서 하레 크리슈나 사원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더군요. 그렇게 순전히 호기와 직감만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나중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리드 대학은 그 당시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손으로 쓴 포스터와 표지물들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어차피 자퇴를 한 상황이라 정규 과목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체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보려고 서체 과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리프체나 산세리프체를 비롯해서 다른 글씨들의 조합과 여백의 다양함을 훌륭한 활자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따라하기 힘든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인 미묘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는 그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가 처음으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컴퓨터에 그 모든 기능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에서 그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맥 컴퓨터는 절대 다양한 서체를 나타내거나 자동 자간 맞춤 기능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킨토시를 따라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는 물론이고
어떤 개인용 컴퓨터도 우리처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고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결국 개인용 컴퓨터는 오늘날처럼 놀라운 서체를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잇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이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점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르면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 운명, 인생, 카르마, 그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를 실망시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모든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일찍 발견한 행운아였습니다. 워즈와 함께 만든 애플은 우리 부모님의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둘이서 시작한 애플은 10년 후 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막 30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출시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느냐고요? 글쎄요.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는 그럭저럭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공연하게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 제가 초점을 맞춰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저는 너무나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톤을 놓친 선수처럼 선배 기업가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꼈고 데이비드 패커드와 로버트 노이스를 만나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실패한 사람일 뿐이었고 실리콘밸리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애플에서 겪었던 일들조차 그런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비록 해고를 당하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일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은 제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제 인생에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 그리고 픽사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회사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넥스트를 사들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시작으로 저는 애플로 돌아왔고 넥스트 시절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애플이 누리고 있는 르네상스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쁜 일 중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쓰디쓴 약이었지만 그것이 필요한 환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때때로 인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끌어간 유일한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힘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오지 않듯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당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위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세요.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그것은 해가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에 주저앉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그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고는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이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줍니다. 모든 외형적 기대들, 각종 자만심, 좌절이나 실패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어떤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마음이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종류의 암이라고 하면서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지요.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을 단 몇 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는 말이기도 했고, 임종시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말이었으며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목구멍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췌장에서 세포를 떼어내는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기를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밝혀져 의사들까지도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때만큼 죽음에 가까이 간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로는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바로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이 헛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움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머지 않은 때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지구백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멀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불어넣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나 전자출판이 존재하기 전인 1960년대에 나온 그 책은 타자기와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종이책 형태의 구글 같은 것이었는데 구글이 나타나기 35년 전의 일이었고 그것은 간단한 도구와 위대한 의지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스튜어트와 친구들은 지구 백과를 몇 번 개정했고 수명이 다할 때쯤에는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고 제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였습니다.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망하고 미련하게 정진하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대단히 감사합니다.